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IURA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푸른 빛이 감도는 통유리는 하늘을 반사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했고,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두뇌들이 야망이라는 이름의 연료를 태우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 거대한 유리성체의 신입사원이 된 이혜우는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중이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혜운의 손에는 입사 서류와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세차게 뛰고 있었다. 지방 무명 대학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에 왔다는 자부심과 이 냉혹한 정글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선배님, 여기 마케팅 1팀 신입사원 이혜운입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혜운은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가장 가까운 선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총성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처럼 보였다. 거기 신입,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학교가 아니니까. 차가운 목소리의 혜운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마케팅 1팀을 이끄는 박진우 팀장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맞춤 정장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그는 방금 다른 팀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치던 참이었다. 이따위 걸 보고서라고 써온 거야. 내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랬지.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누구 하나 그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박진우 팀장의 분노는 레이 그룹 마케팅팀의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였다. 혜우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향했다. 그녀의 자리는 팀의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바로 옆이었다.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오전 업무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혜우는 선배들의 자잘한 심부름과 복사, 서류 정리를 하느라 잠시 앉을 틈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잠시 옥상 정원에서 바람을 쐰 그녀는 오후 업무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활기차게 일하기 위해. 그녀는 1층 카페에서 가장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운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맹렬한 기세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혜운은 그를 피하려 황급히 몸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 정확히 맞은편 남자의 새하얀 와이셔츠 정중앙으로 쏟아졌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갈색 커피는 최고급 이집트 면으로 만들어진 순백의 셔츠 위로 흉측한 얼룩을 그리며 번져나갔다. 혜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가 하필이면 오전에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박진우 팀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혜우는 거의 울먹이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입사 첫날, 그것도 가장 까다롭고 무서운 상색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박진우는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황당함, 곧이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해운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조송, 지금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해운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치켜들었다. 내 눈에는 이게 그냥 셔츠로 보여.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내 몇 달치 월급을 합쳐도 못 사는 옷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주변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박진우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곧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책임질 거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 박진우는 해운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해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세탁비.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과장되게 웃었다. 이봐, 신입, 이건 세탁으로 해결될 얼룩이 아니야. 이 옷은 이제 버려야 해. 넌 내 옷값을 전부 물어내야 한다고 자그마치. 500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해운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학자금 대출과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현실이었다. 팀장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한데 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라도 손 벌려. 아니면 박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관객들의 반응을 즐기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 더러운 옷, 1초도 입고 있을 수가 없군. 당장 벗어버려야겠어. 사람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정말로 셔츠를 벗어 던질 기세였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신입사원 하나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의 잔인한 쇼의 해운은 완벽한 제물이 되었다. 팀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해운이 애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단추를 모두 푼 그는 커피 얼룩으로 더러워진 셔츠를 경멸적으로 벗어 해운의 발밑에 집어 던졌다. 잘 다듬어진 상체가 드러나자 몇몇 여직원들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자, 이제 똑똑히 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옷값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못하면 넌 내일부터 이 회사에 나올 필요 없어. 알겠어. 그는 속옷 차림으로 해운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고는 비서에게 자신의 여벌 셔츠를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유유히 개인 사무실로 사라졌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해운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셔츠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입사 첫날의 부푼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씻을 수 없는 수치심뿐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이 모든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마케팅팀 사무실을. 아이유아라 그룹의 최고층에서 한 남자가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무 회장이었다. 그는 원래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대신 불시에 각 층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아우라 그룹의 임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조금 전부터 벌어진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망원경처럼 줌 기능이 있는 특수 유리창을 통해 그는 박진우 팀장의 광기 어린 행동과 그 앞에 선 신입사원의 모든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강태무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비서인 정 실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마케팅팀의 박진우 팀장입니다. 평소에도 성격이 다혈질이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까요? 강태무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박진우가 아닌 울음을 삼키며 떨고 있는 작은 여직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외면하거나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모욕감과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하지만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저 여직원, 이름이 뭐지? 강태무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깼다. 정 실장은 즉시 태블릿 PC를 확인했다. 오늘 첫 출근한 신입사원 이혜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지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적힌 포부가 인상적이어서 인사팀에서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포부, 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를 통해 미래를 읽어내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강태무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현실 속의 그녀는 커피 한 잔 때문에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혜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박진우의 셔츠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체념한 듯 보이면서도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강태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마침내 등을 돌렸다. 박진우 팀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 그리고 이혜운 사원의 모든 인사 기록, 공모전 수상자까지 전부 내 책상으로 가져와. 지금 당장. 정 실장은 회장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며 신속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무는 회의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울에 기생하는 벌레들을 청소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리고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법이지. 그의 눈빛은 거대한 왕국의 절대 군주처럼 차갑고 깊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한 잔의 커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사무실의 공기는 박진우가 사라지고 나서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혜운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동료들은 힐끔힐끔 그녀를 훔쳐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엮여서 좋을 것 없다는 명백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혜우는 거대한 투명 벽에 갇힌 기분이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조금 전에 굴욕적인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귓게는 박진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눈앞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셔츠가 어른거렸다. 아백만 원. 그 숫자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렸다.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모은 1,000만 원 남짓한 보증금. 아직 절반도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500만 원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었다. 포기할까? 그냥 오늘 하루 만에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버릴까? 어차피 첫날부터 제대로 찍혔으니. 앞으로의 회사 생활도 불보듯 뻔했다. 사직서를 내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 던져준 뒤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꽉 쥔 주먹이 들어왔다. 너무 세게 쥐어 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파르르 떨리는 힘줄이 보였다. 여기서 도망치면 뭐가 달라질까?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고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될 뿐이다. 그렇게 되기 싫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지난 몇 년간 잠까지 줄여가며 필사적으로 공부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던가.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이건 폭력이야. 해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진우의 행동은 명백히 갑질이었고 공개적인 인격 모독이었다. 단순히 돈을 갚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책상 한쪽에 곱게 개어놓은 박진우의 셔츠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타오르던 마음이 차갑게 식으며 대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석한 두뇌가 위기 상황에서 발휘하는 냉철한 분석력이었다. 문제는 언제나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학 시절 가장 존경하던 노 교수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해우는 이 상황을 하나의 문제로 정의하기로 했다.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500만 원의 근거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박진우가 언급했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검색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해외 직구 사이트들을 샅샅이 뒤졌다. 박진우가 입었던 것과 가장 유사한 디자인의 셔츠를 찾아냈을 때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고급 라인이라고 해도 가격은 2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박진우가 제시한 500만 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지를 이용해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저항할 의지조차 꺾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작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인물이었다. 다음 분석 대상은 박진우 그 자체였다. 그는 왜 신입사원의 작은 실수에 그토록 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단순히 비싼 옷이 망가져서,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물론 둘 다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의 행동에는 필요 이상의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 작은 방해물에도 극도의 신경질을 부리는 것처럼 해우는 파티션 너머로 박진우의 사무실을 훔쳐보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언성은 낮았지만 무언가에 격앙된 듯 보였다. 평소에도 저런 모습일까? 해우는 조용히 다른 선배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또 시작이네. 요즘 계속 예민하시더니만.
윗선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가 보지. 지난 분기 프로젝트도 겨우 본전치기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쉿. 조용히 해. 들으시겠다. 실적 압박, 프로젝트 실패. 혜운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겉보기와는 달리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그의 과도한 분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발악일 수도 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혜우는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마침내 사무실에 그녀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를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막막함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진우의 거짓말을 알아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돈도 힘도 없었다. 바로 그 시각 아이유아라 그룹의 최상층.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회장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정민준 실장이 가져온 2개의 파일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좀처럼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먼저 박진우 팀장의 인사 파일과 감찰팀의 예비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강태무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잦은 폭언으로 인한 팀원들의 높은 이직률, 불투명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가 주도했던 프로젝트들의 예산 대비 실적 보고서. 강태무의 날카로운 눈이 보고서의 숫자들 사이를 오갔다. 특정 광고 대행사와의 반복적인 수의 계약, 시장 평균을 훌쩍 웃도는 집행비용, 그리고 그에 반비례하는 저조한 성과. 모든 지표가 부패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자를 팀장 자리에 앉혀둔 마케팅 본부장도 제정신이 아니군. 강태무가 차갑게 읊조렸다. 정 실장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다음으로 그가 집어든 것은 이혜운의 파일이었다. 박진우의 것과 비교하면 볼품없을 정도로 얇았다. 몇 장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졸업증명서가 전부였다. 하지만 강태무는 서류의 양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대학 시절 제출했던 졸업 논문을 흥미롭게 읽어 내려갔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내부 비리 패턴 분석 및 예측 모델, 제목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내용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방대한 가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처리 패턴, 커뮤니케이션 빈도, 근태 기록 등 사소해 보이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내부 횡령이나 리베이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아마추어의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정교했다. 그녀가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기획안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바이럴 효과를 내는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효율성과 통찰력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제임스 건. 강태무는 파일 첫 장에 붙어있는 증명사진 속 이혜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총명함이 번뜩이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이런 인재가 고작 커피 한 잔 쏟았다는 이유로 저런 쓰레기 같은 관리자 밑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강태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이유아라 그룹은 실력주의를 표방하는 곳이었다.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무능과 부패가 재능을 억압하는 구조였다. 강태무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정 실장을 불렀다. 정 실장, 내 회장님, 박진우 팀장이 진행했던 지난 5개의 프로젝트
모든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 회계 자료, 마케팅 성과 로우 데이터, 내부 보고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감찰팀에 조용히 전면 감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게.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태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 계산적인 빛이 떠올랐다. 확보한 마케팅 성과 로우 데이터를 이혜훈 사원에게 넘겨 신입사원에게 흔히 시키는 단순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과제인 것처럼 위장해서 내일 아침까지 특이사항을 보고하라고 그래. 누가 지시했는지는 절대 알려서는 안 돼. 정 실장은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시험을 해보시려는 것이군요. 시험이자 기회지. 강태무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끝날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진흙을 뚫고 피어날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그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동아줄을 내려주는 대신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던져주기로 한 것이다. 그 칼로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를 끊어낼지, 아니면 그 칼에 베어 쓰러질지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다시 마케팅 1팀 사무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짐을 챙겨 일어나려던 혜원의 컴퓨터에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경영지원팀의 낯선 이름이었다. 제목 업무 요청. 2025년 3분기 마케팅 캠페인 성과 데이터 분석 의뢰. 이하은 사원. 신입사원 직무능력 평가의 일환으로 아래 업무를 요청합니다. 첨부된 3분기 마케팅 캠페인 관련 로우 데이터를 정리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분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내일 오전 9시. 담당자 경영지원팀 김민준 차장. 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거대한 용량의 엑셀 파일이 열리자 화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숫자와 코드들이 빼곡하게 나타났다. 수십만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덩어리였다. 보통의 신입사원이라면 보자마자 기겁하고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엄청난 양이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숫자들의 배열을 보는 순간 혜운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과 무기력으로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총명한 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잡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숫자들이 속삭이는 진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500만 원의 빚과 해고의 위협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그녀에게 비치고 있었다. 혜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유아라 그룹의 고요한 밤. 한 신입사원의 보이지 않는 방역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사무실은 낮의 열기와 소음이 모두 사라진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이혜운의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깜빡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가며 춤을 추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수십만 개의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암호문과도 같았다. 혜우는 먼저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캠페인 종류, 집행기간, 담당자, 예산, 실제 집행비용, 그리고 클릭수, 노출수, 전환율과 같은 핵심 성과 지표들. 그녀는 거대한 데이터의 산을 능숙하게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특정 광고 대행사가 집행한 캠페인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이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다른 대행사들에 비해 클릭당 비용 CPC이나 노출당 비용 CPM, 이 월등히 높았다.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면 당연히 성과라도 좋아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환율은 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투자 대비 수익률 ROI은 처참할 지경이었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비용,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효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혜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석의 범위를 넓혔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기르가 지난 1년간 마케팅 1팀과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를 따로 추출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의 총괄 책임자가 모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 팀장, 모든 프로젝트는 박진우 팀장이 직접 관리하고 결제한 것들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관된 패턴이었다. 혜우는 거의 확신했다. 이것은 무능이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설계된 비효율, 즉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검은 거래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섣부른 추측은 단 한 줄도 넣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다. 보고서 3분기, 마케팅 캠페인 성과 데이터 분석, 작성자 이하은, 분석 개요 총 51개 캠페인, 12개 광고 대행사, 데이터 분석 주요 발견사항, 아노멀리 리포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대행사 집행 캠페인 총 8건에서 팀 평균 대비 350% 높은 CPC 및 80% 낮은 ROI 발견. 해당 캠페인들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나 비효율로 인한 손실 추정액은 전체 손실액의 60% 이상을 차지함. 모든 해당 캠페인의 최종 결제자는 박진우 팀장으로 확인됨. 권고사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의 계약 조건 및 비용 청구 구조에 대한 정밀 재검토 필요. 관련 프로젝트들의 내부 감사 착수를 강력히 권고함.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혜우는 꼬박밤을 사운 몸을 일으켜 보고서를 경영지원팀 김민준 차장에게 발송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이다. 아침이 되자 사무실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다. 혜운이 밤을 샌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리고 곧 폭풍의 핵인 박진우 팀장이 굳은 얼굴로 출근했다. 그는 혜운의 자리를 보란 듯이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그녀를 호출했다. 이하은 씨, 내 사무실로 들어와. 혜운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진우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밤이라도 샌 모양인데 500만 원은 구했나? 팀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시간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박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그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철이었다. 어차피 돈 구할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마침 잘 됐네. 네가 할 일이 생겼거든. 그는 사무실 구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낡은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저기 있는 게 우리 팀 지난 3년간의 모든 지출 영수증 원본이야. 오늘 퇴근 시간까지 저걸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 항목별로 분류해서 보고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할 수 있겠어. 그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업무였다.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다. 저 많은 양의 서류를 하루 만에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게다가 영수증이 보관된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가게 만들 작정이었다. 해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밤새 분석 작업을 하며 얻었던 작은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실례합니다.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마케팅 1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사무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쓱 훑어본 뒤 박진우를 향해 직진했다. 회장님 직속 감사팀의 강철중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 1팀의 지난 3년간 모든 프로젝트 예산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박진우 팀장께서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뇨. 갑자기 이게 무슨...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강철중 부장의 한마디에 박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회장님 지시라는 말은 아주알아 그룹에서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감사팀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팀원들의 컴퓨터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서류 캐비닛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강철중 부장의 시선이 박진우의 사무실 안에 서 있는 하은에게 멎었다. 자네가 이하은 사원인가? 누누, 맞습니다만. 해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강 부장은 딱딱한 표정을 조금 풀며 말했다. 오늘 새벽에 자네가 제출한 데이터 이상 징후 보고서 잘 봤네. 아주 훌륭했어. 우리 팀이 찾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더군.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 감사팀에 배속된다. 박진우 팀장이 지시한 영수증 정리 업무는 무기한 보류야. 대신 자네가 분석한 내용을 우리 감사팀에게 직접 브리핑해 줘야겠어. 따라오게.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혜은에게로 쏠렸다. 충격, 불신, 그리고 경외감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먼지 구덩이로 쫓겨날 처지였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회장 직속 감사팀의 핵심 참고인이 되어 팀장을 심판할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보다 더 극적인 역정극은 없었다. 박진우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해운과 강 부장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운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감사팀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인 번호가 없는 익명의 메시지였다. 첫 수는 성공적이군. 잘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격려와 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해운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지만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녀의 능력을 시험했고 이제 그녀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시험은 통과되었고 보이지 않는 동맹이 조용히 맺어졌다. 해운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감사팀의 임시 사무실로 지정된 곳은 본사 25층에 위치한 보안 회의실이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이 공간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고,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압수된 서류 상자와 노트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은 아우라 그룹의 병든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실과도 같았다. 이혜우는 이 냉혹한 수술실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강철중 부장을 비롯한 감사팀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기업 비리를 수십 년간 다루어온 날카로운 눈과 빈틈없는 논리를 가진 프로들이었다. 신입사원인 그녀가 느끼는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여은 씨, 긴장할 필요 없어. 자네가 발견한 것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되네. 강 부장의 격려에 해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하고 자신이 밤새 정리했던 보고서를 띄웠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화면에 가득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함을 되찾았다. 숫자는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언어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가 집행한 캠페인들은 팀 내 다른 대행사들의 평균 CPC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 그래프는 투입된 예산과 실제 발생한 수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명백한 역상관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돈을 쓰면 쓸수록 회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감사팀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린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 라는 듯한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더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브리핑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데이터 정리를 넘어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흐름을 꿰뚫어 본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비효율은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 업체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구조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혜운이 브리핑을 마쳤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강철중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것이다. 같은 시각, 강태무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회선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전문가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전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선 정민준 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강 부장에게 전해 이혜운 사원을 단순 참고인에서 분석팀의 정식 팀원으로 합류시키라고. 감사팀이 확보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 그녀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군. 이것은 강태무가 그녀에게 내리는 두 번째 시험이자 어둠 속의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제보자를 넘어 이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칼날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회장실의 지시가 내려온 직후 혜운의 역할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다.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박진우 팀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부여받았다. 계약서 원본,
내부 품위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감사팀이 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한 이메일 송수신 기록까지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해운은 무서운 속도로 진실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IURA 그룹이 맺은 계약서를 분석했다. 계약서는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은 애매모호하게 명시된 반면 성과와 관계없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고정 자문료 조항은 아주 구체적이었다. 누가 봐도 아웃아이 그룹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 계약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내부 결제 라인을 추적했다. 이상하게도 이 불리한 계약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진우 팀장의 강력한 주장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상급 본부장에게 보고할 때는 교묘하게 조작된 예상 성과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속일 작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이름은 박지혜였다. 흔한 성씨였지만 해운의 예리한 직감은 이 이름 뒤에 무언가가 더 숨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감사팀의 도움을 받아 박지혜라는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명시된 박진우와 박지혜의 관계. 그들은 친남매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박진우가 자신의 여동생을 내세워 만든 유령 회사였다. 그는 아유라 그룹의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가족 기업으로 흘려보내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해운은 자신이 찾아낸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한 개인과 회사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박진우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칼이었지만 동시에 그 칼날은 그녀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한편 직무 정지 상태로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되다시피 한 박진우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컴퓨터와 서류는 모두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는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댔다. 여동생인 박지혜, 그리고 자신의 뒤를 봐주던 상급 임원들에게. 하지만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그 신입 계집애 때문이라고 그는 팀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감사팀의 핵심에 이혜운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경멸했던, 벌레처럼 밟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입사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 계집애가 모든 것을 밝혀내기 전에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막아야만 했다. 그날 밤 감사팀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해운은 자신이 정리한 관계도를 스크린에 띄워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진우와 박지혜, 그리고 그들의 비호 세력으로 의심되는 몇몇 인물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승리의 희열과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텅 빈 회사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그날따라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따라붙는 것을 발견했다. 우연일까? 해운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차선을 바꾸자 검은 세단도 똑같이 차선을 바꿨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그 검은 세단의 뒤를 또 다른 차 한 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강태무 회장의 직속 경호팀 요원이 손목에 통신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고 있었다. 목표 이동 중 신원 미상의 차량이 목표를 추격하고 있음. 지시 대기 중.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단호한 강태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해선 안 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해운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위험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그녀의 비밀스러운 동맹의 감시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두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이혜운의 차는 마치 겁에 질린 작은 짐승 같았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는 끈질긴 포식자의 눈처럼 번뜩이며 그녀의 뒤를 바싹 따라붙고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명백히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자 검은 세단은 속도를 높여 그녀의 차 옆으로 나란히 붙으며 중앙선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해운은 공포에 질려 핸들을 꽉 잡았다. 바로 그 순간 골목길에서 거대한 배달 트럭 한 대가 우연히 길을 막아서듯 튀어나왔다. 검은 세단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슬아슬하게 트럭을 피했다. 그 찰나의 순간 반대편에서는 택시 한 대가 우연히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세단의 앞을 가로막았다. 몇 초간의 혼란이 벌어진 사이 해운은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곳을 빠져나왔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그녀는 백미러에서 위협적인 불빛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이 좋았어.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들의 완벽한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간신히 도착한 집에서 그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 내의 암투가 아니었다. 명백한 신변의 위협이었다. 단순한 협박으로 이혜운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진호는 더욱 악랄하고 교묘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다. 그는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그가 심어놓은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아직 팀 내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 부하 직원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복제된 마스터키를 이용해 늦은 밤 해운의 자리에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박진우의 하수인은 해운의 컴퓨터에 미리 준비해온 USB를 꽂았다. 몇 번의 클릭으로 그는 해운의 이메일 계정에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메일들을 심어 넣었다. 그 메일들은 마치 해운이 아유아라 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넥서스 코퍼레이션과 내통해온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내부 정보와 차기 마케팅 전략을 넘기는 대가로 이직과 거액의 연봉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완벽한 산업 스파이의 증거였다. 임무를 마친 그는 흔적을 지우고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의 익명으로 마케팅 1팀 이하운 사원의 스파이 혐의를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평소처럼 감사팀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강철중 부장이 아닌 딱딱한 표정의 내부 보안팀 직원들이었다. 이하은 씨, 기업보안규정 위반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당신을 조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네스페라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보안팀 사무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보안팀장은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기밀 문서가 첨부된 발신 내역,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어 보였다. 저는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디지털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녀가 참여하던 감사는 정보 유출 혐의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고, 그녀는 핵심 참고인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배신자로 전락했다. 강철중 부장마저 그녀를 의심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그녀에게는 감사팀 업무 배제 및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해고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입사 후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보안팀 직원의 감시 아래 해운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주변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며 노골적으로 피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물건을 챙기던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책상 위 연필꽂이의 위치가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마우스는 평소 그녀가 놓던 각도와는 조금 다르게 놓여 있었다. 사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관찰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 내 자리에 들어왔었어.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증거를 조작했다면 어떻게 반드시 내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회사, IT 보안 규정상 모든 사내망 접속 기록은 중앙 서버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해운은 아직 자신의 계정이 완전히 차단되기 전이라는 사실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녀는 보안팀 직원의 눈을 피해 휴게실의 공용 PC로 달려갔다. 그리고 IT 지원팀의 개인 보안 문제 확인을 사유로 자신의 계정에 대한 최근 24시간 접속 기록을 긴급 요청했다. 요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리는 맹렬하게 회전했다. 박진우의 조력자는 누구일까?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유독 박진우에게 아첨하며 따르던 김민수 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 전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새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모두를 의아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잠시 후 IT팀으로부터 로그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을 여는 순간 해운의 눈이 빛났다. 있었다. 어젯밤 오전 2시 17분. 그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시각 그녀는 차 추격의 공포에 떨며 집에 있었고 아파트 CCTV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줄 터였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로그 파일에는 접속 위치의 IP 주소와 단말기 고유 MAC 주소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노트북 주소가 아니었다. 사내 다른 좌석의 데스크톱 PC 주소였다. 해운은 회사 좌석 배치도를 조회해 그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했다. 마케팅 원팀 김인수 대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고 박진우의 범죄를 역으로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해운은 증거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보안팀이나 감사팀에 가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첫 수는 성공적이군.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비밀스러운 동맹. 그녀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사내 인트라넷에서 강태무 회장의 비서, 정민준 실장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정민준 실장님, 마케팅 1팀 이혜운입니다. 저에 대한 스파이 혐의가 명백한 증거 조작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범인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박진우 팀장의 전체 비리 조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태무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메시지를 작성한 그녀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될 것이다. 구원 혹은 완전한 파멸. 짧은 망설임 끝에 그녀는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태무 회장의 집무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곳은 IURA 그룹의 심장 부이자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절대 권력의 공간이었다. 강태무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 정민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혜운이 보낸 절박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정 실장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회장의 심기를 읽는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고, 지금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무는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분노와 동시에 일종의 만족감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감이 필사적으로 찾아낸 방역의 실마리. 그는 그녀의 생존 본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 실장, 네 회장님, 보안팀에 연락해서 마케팅 1팀 김민수 대리의 신병을 즉시 확보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안팀장, 강철중 감사부장, 그리고 박진우 팀장을 30분 뒤 중앙회의실로 소집해. 박진우 팀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만 그러니 오라고 해.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 강태무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혜은 사원도 그 자리로 안내해.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아우라그룹 최고층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당겨졌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30분 뒤 본사에서 가장 크고 위압적인 중앙회의실. 내부 보안팀장과 강철중 부장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곧이어 불만 가득한 표정의 박진우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혜운이 정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우는 혜운을 보자마이자 경멸적인 코웃음을 쳤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징계위원회나 출석할 것이지. 혜운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강태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는 대신 회의실 중앙에 서서 그곳에 모인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만 팀장, 강태무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혜은 사원의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 보고해. 보안팀장은 긴장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작된 증거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브리핑이 끝나자 강태무는 혜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혜운 사원,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지. 모두의 시선이 혜운에게 쏠렸다.
해운은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 즉 김민수 대리의 자리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담긴 로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제 계정의 접속 기록입니다. 제가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오전 2시 17분. 저는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에 기록된 IP 주소와 단말기 고유 번호는 제 자리가 아닌 마케팅 1팀 김민수 대리님의 자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보안팀장의 얼굴은 창피함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박진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보안팀 직원들에게 붙들린 김민수 대리가 끌려 들어왔다. 그는 사색이 된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강태무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물었다. 김민수 대리,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다. 누가 시켰지? 김민수는 강태무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잘못했습니다. 박진우 팀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팀장님께서 이 일만 성공하면 승진을 보장해주겠다고. 닥쳐, 이 배신자 새끼가 어디서 개소리야. 박진우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무는 정 실장에게 눈짓했다. 정 실장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심야의 사무실, 김민수가 이혜운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무가 첫 사건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리에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에 모든 것이 녹화된 것이었다. 강태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혜운이 스스로 이 함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시험했던 것이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그는 얼어붙은 박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을 담고 있었다. 횡령, 배임에 이어 무고한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당신은 우리 아유라 그룹의 수치다. 보안팀은 지금 즉시 박진우와 김민수를 경찰에 인계해 업무상 배임, 횡령, 명예훼손 등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혐의로 내가 직접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임원들을 향해 그러나 해운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해두지. 이혜운 사원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특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아유아 그룹의 핵심 인재다. 앞으로 그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도 나 강태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겠다.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냉정하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회장이 신임 여사원 한 명을 위해 공개적으로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이 순간 아유아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소문의 씨앗이 뿌려졌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우가 짐승처럼 끌려나간 뒤 해운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강태무가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와 그녀가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벽이 느껴졌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직원을 보는 눈이 아닌 상대를 인정하는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회의 때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웠다. 해운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주어진 단서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서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지. 보기 드문 재능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의 사무실로 올라가지.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싶군.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 집무실. 딱딱한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개인적이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그는 직접 차를 따르며 그녀의 배경과 아이유아라 그룹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물었다. 대화가 오가면서 해오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째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강태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재능이 낭비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지.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호기심과 끌림, 명석한 신입사원과 압도적인 총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의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폭풍 같았던 시련은 끝났지만 이제는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회사 전체에 퍼져나갈 소문 따위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해우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비밀스러운 조력자만을 얻은 것이 아닐지도 몰랐다. 박진우의 구속은 아유라 그룹 전체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이혜운이라는 이름은 입사 일주일도 안 되어 전설이 되었다. 회장의 숨겨진 여자, 비밀 병기, 부패 저격수.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했다. 그녀는 회장 직속 특별 프로젝트 팀이라는 명목 아래 보안이 삼엄한 30층의 작은 개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강태무 회장과 그녀 단둘뿐인 팀이었다. 박진우 한 명을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혜운에게 냉혹한 현실을 설명해 주었다. 박진우는 꼬리일 뿐이야. 몸통은 따로 있어. 이 모든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직접 지시했을 자. 박진우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마케팅 본부장. 조현식 이사. 그는 아우라 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회사 내부에 깊고 단단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한 인물이었다.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내분으로 번질 수 있었다. 구속된 박진우가 조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입을 닫아버릴 가능성도 높았다.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반박 불가능한 물증이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특별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였다. 그날 이후 강태무의 집무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혜운의 역할은 분석이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는 사냥개가 되었다. 아이유아라 그룹의 지난 5년간의 모든 마케팅 관련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을 얻었다. 그녀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크뿐만 아니라 조현식 이사가 승인한 다른 모든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 흐름이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분석되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빼돌린 검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역할은 권력과 자원이었다. 그는 혜운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 소속의 포렌식 회계팀을 비밀리에 고용했고 회사 내부에 퍼져 있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조 이사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감사의 범위가 확대되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임원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올 때마다 그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해운을 보호했다. 이쪽 업체를 한번 파고들어봐. 조 이사가 젊었을 때부터 유착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원본 데이터 서버에 직접 접근해야 합니다. 알았어. 5분 안에 접근 권한을 열어주지. 그들의 작업은 완벽한 합주와 같았다. 해운이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작은 실마리를 제시하면 강태무는 자신의 경험과 권력을 이용해 그 실마리가 진실로 향하는 문인지 아니면 함정인지를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지시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딱딱했던 업무적인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끝없는 데이터 분석에 지친 해운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다. 강태무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해운은 어깨, 위의 재킷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깊은 눈빛에 얼굴을 붉혔다. 조금 더 자도 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보고 있겠다. 또 어떤 날은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집무실로 배달시킨 짜장면을 함께 먹기도 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식사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일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해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강태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이 회사를 세우셨을 때 단 한 가지 원칙만을 강조하셨지. 정직과 신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질됐어. 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리고 이 회사의 뿌리를 지키고 싶은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본 적 없었던 총수라는 무거운 자리의 고독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해운은 그에게서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고독한 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감정은 미묘한 순간들 속에서 깊어졌다. 거대한 보고서를 함께 들여다보다 스치는 송긋.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 동시에 터져나오는 안도의 한숨과 마주치는 시선.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없이도 통하는 강렬한 신뢰와 그 이상의 무언가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운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박진우와 조현식이 빼돌린 비자금은 단순히 개인적인 착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기명 채권으로 바뀌어 있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뇌물의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채권이 매입된 시기였다. 아으라그룹이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중요한 국책 사업을 따내기 직전에 거액의 채권이 집중적으로 매입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총책임자는 바로 조현식 이사였다. 가설이 완성되었다. 조현식은 박진우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관계 공무원이나 핵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낸 뒤 막대한 성공 보수를 챙겨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 횡령을 넘어 아이유라 그룹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가갔어요. 해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을 때 강태무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백했다. 짐승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강태무는 마지막 함정을 설계했다. 마침 IURA 그룹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을 준비 중이었고 그 사업의 책임자 역시 조현식 이사였다.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거다. 강태무와 해운은 경쟁사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조현식에게 흘리는
역정보 작전을 계획했다. 다급해진 조 이사가 비자금을 사용해 심사위원 중 누군가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작전의 목표였다. 해우는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강태무의 보안팀은 그들이 용의선상에 올려둔 부패 공무원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결전의 밤이 다가왔다. 강태무의 집무실은 거대한 스크린들로 가득 찬 작전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한쪽 스크린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감시팀이 보내오는 영상들이 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미끼는 던져졌다. 강태무는 나란히 스크린을 지켜보는 해운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준비됐나? 해운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회사에 입사하던 날의 불안함 대신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시연 날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다가올 전투에 대한 긴장감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강력하고도 말 없는 감정의 파동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무 회장의 집무실. 즉석에서 차려진 작전 통제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혜운의 시선은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천 개의 합법적인 거래들 사이에서 그녀가 찾고 있는 단 하나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움직였어요. 혜운의 외침에 강태무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섰다. 화면의 한 구석. 박진우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한 새로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포착되었다. 완벽한 돈 세탁 과정이었다. 거의 동시에 다른 쪽 모니터를 주시하던 정민준 실장이 보고했다. 회장님, 조현식 이사가 방금 자택을 나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움직임입니다. 미행 부처 놓치지 마. 강태무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미끼를 문 것이다. 거짓 정보에 초조해진 조현식은 결국 자신의 검은 돈에 손을 댔다. 이제 그가 향하는 곳이 바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현장이 될 터였다. 감시팀의 차량은 조현식의 차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의 비밀 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국토부 고위 공무원이었다. 강태무의 보안팀은 이미 식당 종업원으로 위장 잠입하여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돈이 든 서류 가방이 오가는 장면. 프로젝트의 특정 조항을 IURA에 유리하게 변경해달라는 노골적인 청탁 내용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다음 날 오전 AURA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의 공식적인 안건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조현식 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간밤의 거래로 프로젝트 수주를 확신한 그는 이 기세를 몰아 회장 견제 세력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이사들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무는 예상대로 조현식에게 최종 제안서 발표를 지시했다. 조현식은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발표로 이사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발표를 마치며 그는 교묘하게 강태무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드러냈다. 물론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내부 인사 문제 같은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검증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안정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스캔들과 이혜운을 싸고 도는 회장의 행동을 겨냥한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는 이사들의 반응을 살피며 강태무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강태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연식의 발표에 짧게 감사를 표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흐름을 바꿨다. 조 이사님의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승인하기 전에 우리가 최근 거둔 성공들의 비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급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위해 저의 특별 프로젝트팀 팀장인 이혜운 씨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술렁였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혜운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조금의 주눅듦도 없이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다. 조연식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혜운은 조연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사회 전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위험성 분석 및 사례 연구였다. 제가 분석한 첫 번째 사례는 최근 구속된 박진우 전 팀장의 횡령 건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박진우가 유령 회사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를 통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명확한 데이터와 차트로 보여주었다. 이사들은 처음 보는 상세한 자금 흐름도에 경악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박 전 팀장이 빼돌린 자금과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자금들이 하나의 거대한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계좌들의 관계도가 나타났다. 조연식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은 아유아라 그룹의 중요한 사업 수주 직전에 집중적으로 무기명 채권으로 바뀌어 인출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조연식 이사님께서 성공시키신 모든 대형 프로젝트들 바로 직전의 말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혜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 부패의 고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바로 어젯밤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강태무가 신호를 보내자 혜운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어젯밤의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바뀌었다. 고요한 회의실 안 조연식 이사가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모든 이사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혜응. 조연식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괴로운 신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절망,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와 뜻을 함께했던 이사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그를 외면했다. 그때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조연식 이사, 이 시간부로 당신을 아우라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보안팀이 당신을 이 방에서 경찰서까지 직접 호위할 것입니다. 그들과는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을 테니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망연자실한 조연식을 양쪽에서 붙들었다. 아유아라 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극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남아있는 이사들은 이제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강태무를 그리고 경이로운 눈으로 이혜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연식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강태무는 연단 옆에 조용히 서 있는 혜운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혜운 역시 그에게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그들은 승리했다. 함께 악인들의 무대 위로 거대한 막이 내렸다. 그리고 아유아라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아유아라 그룹 전체를 강타한 거대한 지진과 같았다. 조현식 이사를 필두로 한 부패 카르텔의 뿌리가 뽑히자 대한민국 재계는 경악했고 아유아라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경쟁사들은 아유라이가 리더십의 부재와 내부 혼란으로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강태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아유아라 그룹 내부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통스럽지만 그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깨끗하고 강한 아유아라로 거듭나기 위한 건강한 수술 과정입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정직하고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오너 리스크가 아닌 오너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평가받으며 폭락했던 주가는 며칠 만에 후이자 반등에 성공했다. 강태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조현식의 라인에 있던 모든 임직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해고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고 불투명한 관행들이 모두 폐지되었다. 아유아라 그룹은 아픔 속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받고 있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신입사원이 아닌 이혜운이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를 새로 신설된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부서의 이름은 기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팀, 회장의 직속 부서이자 그룹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핵심 조직이었다. 신입사원이 입사 한 달도 안 되어 팀장으로 승진한 것은 아유아라 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만 이사회에서의 활약을 지켜본 그 누구도 이 파격적인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가 마케팅 1팀에 남겨두었던 짐을 가지러 갔을 때 사무실의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그녀를 벌레 보듯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지위를 겸손과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대했고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웠다. 그녀의 새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통창이 있는 밝고 효율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아유아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제2의 박진우, 제2의 조현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었다. 벅찬 임무였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강태무가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전략회의를 위해 밤새도록 함께 지냈던 그의 집무실과는 다른 이제는 명백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나뉜 공식적인 공간이었다. 이 팀장, 사무실은 마음에 드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새로운 직책을 불렀다. 그 공식적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묘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꼼꼼하게 정리해둔 사무실을 둘러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이 팀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승리의 전리품이야. 축하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해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회장님과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함께 역경을 헤쳐나온 동지애의 표현이자 그 이상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해우는 홀로 창가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커피를 쏟고 500만 원이라는 빚 앞에서 절망하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날 뻔했던 첫날의 기억.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정글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더 이상 시골 출신의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 이혜운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강태무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 임명된 이혜운 팀장의 인사 파일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재능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는 그녀의 사람 자체에 깊이 매료되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그리고 그 모든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까지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초기 관심은 이제 그녀의 능력에 대한 존경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깊은 끌림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놔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평온한 오후, 새로운 부서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해운의 컴퓨터 메신저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강태무였다. 오늘 저녁 이값없이 엔서울타워 레스토랑.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군.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야. 메시지를 읽는 해운의 입가에 지난 한 달간 잊고 지냈던 미소가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긴장이나 결의가 아닌 순수한 설렘과 행복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한 단어로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엔서울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섬처럼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풍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다. 이혜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창가에 먼저 와 앉아있는 강태무를 발견했다. 그는 늘 입던 날카로운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의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갑옷을 벗은 장수처럼, 혹은 왕좌에서 내려온 왕처럼. 그는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해우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 팀장, 여기야. 그가 부르는 호칭은 여전히 공식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전혀 달랐다. 그날 저녁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기업 전략이나 리스크 분석 같은 단어는 없었다. 그들은 좋아하는 책과 영화에 대해,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장과 팀장이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강태무라는 남자와 이혜운이라는 여자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그의 냉철함 이면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그는 그녀의 강인함 속에 감춰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무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해우는 저절로 마른 침을 삼켰다. 이하운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당신의 재능에 흥미를 느꼈소. 함께 일하면서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동시에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숫자와 전략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세상이 당신이 들어온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어. 회색이었던 세상에 색깔이 생겨난 기분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제 나에게 단순히 유능한 파트너가 아니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어. 우리 사이의 직급이나 위치 같은 건 다 잊어줘.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유아레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 강태무로서 당신 앞에 앉아있어. 해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이었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읽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어떠한 모호함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 인생에서 가장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해봤는데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더군.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해운의 눈앞에서 그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하은 씨, 당신은 내 인생에 나타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변수요.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방정식에 영원한 상수가 되어줄 생각은 없나?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너무나도 강태무다운 논리적이면서도 세상 가장 로맨틱한 청혼이었다. 해우는 너무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쪄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 역시 가장 이해운다운 방식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아니, 태무 씨, 제 분석에 따르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평생의 행복으로 이어질 확률은 100%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무의 얼굴에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들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운명처럼 쏟아졌던 한 잔의 커피는 이제 완벽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1년 후 아우라 그룹은 강태무의 투명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성공의 중심에는 이제는 재계 전체에서 천재 전략가로 불리는 이해운 부사장이 이끄는 기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팀이 있었다. 그녀는 아우유아라 그룹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였다. 어느 늦은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낮에는 아유아라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과 부사장이었지만
집에 돌아온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다정한 부부였다. 이 부부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커.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혜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자 태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가 얻게 될 가치는. 그들은 잠시 일에 대해 토론하다가 이내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집에 와서까지 일 얘기군. 우리도 참. 태무가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니까. 혜은이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속삭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최악의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파트너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곁에서 빛나고 있었다.